대한민국의 부동산의 가치 자체는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월등히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더 높다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은 시세 차이, 미국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1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미국에 투자 가능하세요. 외국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세금 면제예요. 세금 공제가 돼요.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 부동산이죠. 예,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었을 때 똑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자체는 월등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자체는 이미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가치 자체는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 부분은 좀 더 안정적으로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자본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은 월등히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거주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국제 투자자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많이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리스크 분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그러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에는 외국인 그 투자협회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매년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투자를 한 부동산 거래수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액을 데이터를 만들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한 해는 유별나게 국제 투자자 수가 많았다. 그리고 어떤 한 해는 좀 더 적었다. 이제 그러한 수치를 발표를 하는데 그 자체를 그러면은 왜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수요로 더해지기 때문에 그 시장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ANAR 미국 부동산 중개협회에서는 국제거래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해요. 예, 그러면은 그 거래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러한 거래액과 거래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유별나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예,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구매했었을 때 자국의 경제가 불안전할 때 그리고 자국의 정책이 불안전할 때 유별나게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 그런 해였다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국제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그러면 미국 부동산이야 되는가? 그 국제 투자자들이 나온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었을 때 강력한 법률 체제 그리고 강력한 정부 그리고 세금 혜택 기축 통화인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미래의 자녀 교육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미국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 투자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제 투자자들은 작년에 비해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대한민국 자체는 전체적인 국제 투자자 비율에 있어서 사실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전체적인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나라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인도는 똑같은 아시아라도 1위와 4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리스트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중국이 왜 미국 부동산 구입할까? 인도가 왜 구입할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정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국민 소득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리스크를 분산하기 방법으로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위해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굳이 이유를 모르신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 투자자들이 작년 대비 올해 좀 더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아마 그러한 이유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제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안정성과 그다음 수익성을 많이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미국 주식도 대한민국에 알리기 전까지 좀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주식은 좀 더 보편화됐고, 그리고 미국 주식을 떠오르면은 좀 더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부동산이 한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다. 그거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회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라가는 거고 수익성에서 좋은 곳으로 돈은 흐른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국은 시세 차이, 예, 즉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그리고 미국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자본이익이냐 현금 흐름이냐. 완전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가 미국하고 좀 더 달라서 일단 가장 큰 제도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이러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요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제도, 그 다음에 세금 혜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즉 이러한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제도이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 개념이죠. 예, 조금 그런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완전히 좀 다른 개념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레버리지, 부동산 하면은 가장 강력한 파워가 레버리지 파워인데 레버리지 자체가 또 한국과 미국이 다른 거는 미국은 어디까지나 부채를 활용하게끔 돼 있어서 예, 이러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게끔 돼 있죠.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 전세 제도라는 거죠. 예,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레버리지는 전세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 그러니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자본이익이 중점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너무나 고평가가 되어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밸류 자체는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데 반면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웬만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아예 현금 흐름 자체에 대한 개념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처럼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 하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원리밖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미국 주식이 좀 알려지면서 배당금이라는 그러한 현금 흐름 부분의 일부를 좀 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안정성, 즉 배당금을 알게 되신 거고 그리고 미국 부동산에 대한 현금 흐름의 강력한 무한한 가능성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시는 거에 대한 차이점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투자를 했을 경우는 출구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구 전략으로는 파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만 내가 투자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뭐 또 쉬운 것만은 또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결론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져요. 그러면 그나마 있었던 수동소득도 소멸되는 거죠.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호시되는 출구 전략이 재융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밸류가 상승을 하면 한국에서는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걸 파는 게 아니라 순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가치가 상승하면. 순 자산을 활용하는 거죠. 즉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라 그래서 현금 인출 재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꺼내서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수동소득을 만드는 거고
가치가 올라가면은 또 순자산이 증가하면은 또 다시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융자, 캐시어 리파넌스라는 또 그 현금이체 재융자를 활용한다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 자산은 강력한 세금 혜택을 통해서 지켜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현금인체 재융자를 통해서 얻은 현금은 세금 면제예요. 파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새로이 생성된 융자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은 세금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가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투자를 장려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부동산에 그 많은 현금이 잠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이 도는 포션 자체가 굉장히 좀 적다면 미국 자체는 그러한 거를 계속해서 돌도록, 그죠? 캐시 플로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게끔 하는 그런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더 큰 차이점은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헤지, 리스크 헤지로 간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좀 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에는 투자라고만 얘기해야지 투기라는 그 글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투자냐 또는 투기냐 그 단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만 보더라도 좀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부자들과 한국의 부자들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미국의 부자들은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더라. 근데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을 소유했더라. 좀 다른 의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는 투자에 많이 의존한다. 예, 그 부동산에 의한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더 많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영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부동산이더라. 이런 느낌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작고 재테크의 영역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중된 부분이 있더라. 그것이 한국의 모습이더라. 예, 이런 거를 좀 많이 비교를 해보게 됐어요. 미국은 50개 주마다 법과 규정이 틀리고, 그리고 또 집에 대한 가치나 그리고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도 예전부터 확립된 대도시, 특히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런 경우에는 집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좀 고물가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인구의 흐름이 선벨트 남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이 지금 뜨고 있는 신생 도시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텍사스, 조지아주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공존의 의미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부분이 자본이익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본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플리핑. 예, 특히 이런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경우는 집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100년, 150년 된 집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레노베이션을 해서 플리핑을 통해서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이제 투자가 성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미국의 전통적인 투자의 핵심 원리는 현금 흐름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땅값이 좀 더 저렴하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엄청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역마다 틀리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1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미국에 투자 가능하세요. 그리고 미국에는 외국인 대출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억의 돈을 가지고 나머지를
75% 네.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40만 불짜리 정도의 집을 또 사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수익성 자체를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캠 레이스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네. 수익성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캠 레이시 한 7%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10억이면은 결론적으로는 대출 없이 한 택을 기준으로 하면은 세 채 정도는 살 수가 있어요. 조지아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월세 수입이 대강 한 채당 2,300불만 잡아도요. 대강 한 7,000불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 그런 부분들이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현금 흐름의 폭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현재만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현재 모기지 금리가 30년 고정으로 했을 때 대강 6.8%인데 외국인 대출의 경우에는 그보다 이자가 좀 더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히 계산해봤어요. 재산세, 네. 그 다음에 각종 그 지출 부분 다 빼더라도 거의 조금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나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많아지잖아요. 네. 왜냐면은 미국에는 대부분 임대 자체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매년 2%, 3%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1년 지날 때마다 임대료는 상승하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그 융자라는 것은 미국은 워낙 금융 상품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내렸을 때 항상 재융자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재융자를 통해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현금 흐름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에 이제 계산을 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2,000불의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그 3%씩 인플레이션율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30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엄청난 그 임대료 상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대출 부분은 부채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미국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일정하죠.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현금 흐름은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이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특히 전문 투자자일수록 취득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자산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거꾸로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한국에서는 자산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는 자산관리 회사에 대한 인지도가 확립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예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쌓여지지가 않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라든지 그리고 매각이라든지 이러한 거 외에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지키고 재정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자들은 항상 먼저 선임을 하는 것이 부동산 전문인이기보다는 자산관리 회사를 선임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또 너무나 광활하고 주마다 기후가 또 틀려요. 예를 들면 플로리다는 덥잖아요. 근데 뉴욕은 겨울에도 추워요. 그러면은 그 기후에 따라서 집의 그 형식이 달라요. 예,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도 틀려요. 그러면 겨울이 오기 전에 추운 지방에서는 집을 어떠한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고, 그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집에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투자자가 뉴욕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정통한 전문적인 자산관리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거고요. 미국에는 각 유형별로 부동산의 유형도 많잖아요. 네, 거주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그리고 또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뭐 오피스 건물, 뭐 상가,
그리고 아파트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각 유형별로 자산 관리 회사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는 자산 관리 회사만 하더라도 300만 개가 넘어요. 엄청난 시장의 규모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부동산과 더불어서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게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든지 또는 미국에 있더라도 거리가 다르거나 기후가 다른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문 운용에 맡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사야 할 부동산은 따로 있다. 미국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관리 시크릿. 제가 이거를 냈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 부동산의 특징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현금 흐름이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ABCD 매트릭스라 그래서 미국 부자들이 부를 창출한 부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 현금 흐름을 극대화되면 자산 가치는 상승해요. 상승된 자산 가치는 세금 혜택으로 지키는 원리. 이것이 계속 도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항상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부자가 되려면은 수입, 지출,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재무제표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부동산은 리스크 헤지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순운용 소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운용 소득을 높이는 원리가 결론적으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원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산을 같이 올리는 원리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산 관리다. 예,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미국 부동산의 자산 관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